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3기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2기 끝나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1차 시험에 험난한 관문을 뚫고 다시 이제 오신 분도 계시고, 작년 연기 때부터 계속 이제 뵙던 분들도 계신데, 반갑고요.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들은 팔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3기의 목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것에 있다 보니까 조금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많이 흐려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력을 끝까지 좀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최대한 하여튼 흥미롭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잘 이제 들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수업의 진행 방식은 뭐 2기 때랑 비슷한데 다만 이제 3기 때는 어떤 교재를 보고 진행을 하기보다는 주로 자료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눠드린 그 최고 답안 자료,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자료가 이제 2개가 더 나가는데 하나는 당연히 최고 답안이고 하나는 채점 기준의 상세 내역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3기 채점 같은 경우는 절대적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채점을 할 거냐면은 1번, 2번, 3번 문제를 합산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60점이 넘으면은 합격권이라고 보죠. 보통 커트라인이 60점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과목의 평균이 이제 60점 보통 이렇게 넘어가면 합격이니까 그걸 이제 인사관리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실제 점수가 세 문제 1번, 2번, 3번 합쳤을 때 이제 60점이 넘어가는 점수를 다음 주에 여러분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합격에 준하는,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답안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끔 채점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30점을 기준으로 채점을 할 거예요. 합격에 도달했다. 그럼 30점 이상 점수를 드릴 거고, 좀 더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30점이 안 되게 드릴 거고요. 2번, 3번은 15점을 기준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문 2개의 경우는 15점 이상의 득점 또는 15점에 걸치는 점수를 받았다면 쓸 건 다 쓰신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의 차별화로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이제 15점이 아니 되신다고 하면은 뭔가 써야 될 게 빠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점수 자체를 보고 일단 이해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채점을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표준 점수를 가지고 이제 퍼센테이지도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는 2기 때랑 마찬가지로 등수파기 확인하시는데 좀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왜 30점에 또는 15점에 도달을 못했느냐 또는 했느냐 그걸 이제 아실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채점 기준표도 같이 드릴 거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시험 범위는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1회차, 2회차, 3회차는 진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집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평가까지 나오고, 세 번째 시간에는 끝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회차들은 전범위 시험이고요. 그래서 4회차, 5회차 전범위 시험을 2번 보고, 마지막 회차는 이제 시험은 없는 대신에 이제 보충 문제들,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이나 뭐 중요한데 좀 놓쳤다 싶은 것들을 제가 모아서 자료를 드리고 그 자료를 해설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참석을 2기 때처럼 진행을 하는데,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아예 확정된 날짜를 박아서 드릴 거고요.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건 이제 마지막 대면 참석은 종강일은 저희가 시험이 없으니까 수업 말고 나머지 2시간 동안 이제 대면 참석을 할 거니까 마지막 대면 참석은 종강일에 한다는 거. 나머지 2회는 지금 제가 7월달 강의 일정이 아직 좀 유동적이라서 그건 제가 다음 주에 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궁금해하신 게 이제 문제들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출제를 했느냐, 그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첫째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출제 가능성이 높다 싶은 소위 뭐 A급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다루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저희 시험의 레퍼런스가 되는 다른 국가 시험의 뭐 2차 시험, 이를테면 경영지도사 시험이나 같은 그런 데서 시험 문제를 냈던 것들 중에 이제 우리가 좀 봐둬야 되겠다 싶은 중요한 문제들을 제가 이제 추려서 반영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불이에타 측면이 있는데, 그 불이에타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보충 문제로 드리는 그걸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제가 내는 거지만 가끔 이제 뭐 일부 대학 교수님들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를 제가 이제 음으로 또 양으로 음성적, 양성적 경로로 이제 입수를 해서 그것도 이제 반영을 좀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개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에 대한 간단한 좀 평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론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인사관리 이론적 근거가 되는 기계적 접근, 인간관계적 접근, 전략적 접근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기본서를 보신 분들은 이러한 그 접근이라는 말을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걸 아실 거예요. 누가 쓰고 있냐면은 박경규 교수님 책에 보면은 인사관리의 그 이론적인 역사, 이론사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요 세 가지 접근법, 물론 이제 실제로는 한 네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만 그 접근법들을 소개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박경규 교수 베이스로 문제를 냈구나라는 느낌을 이제 잡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문제 뒷부분 읽어볼게요. 각각의 접근법이 인사관리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시오. 여기서 이제 제도, 영어로 이제 practice라고 적혀 있는데, practice라고 하는 말이 또는 제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계평 보유반 각각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인사 제도들 우리 배웠던 거, 뭐 종업원 추천 제도라든지 뭐 연공급이라든지 그런 그 실제 제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걸 적으라는 거니까 사실 학계평 보유 방식으로 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 중에 뭐 한 서너 개 정도를 찝어서 여러분들이 이 기계적 접근, 즉 과학적 관리론 뭐 이런 것들은 이러한 제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성과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좀 적어주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 세 가지가 어떤 뭐 의도를 가지고 출제가 된 건가 싶으셔가지고 통합을 시키시려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통합적 접근법이나 조화 같은 건 필요 없으니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전반부, 후반부가 있을 때 그 전반부는 재량이 없는 겁니다. 이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대로 써야 돼요. 이건 뭐 개인의 어떤 사견을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건 있는 그대로 정말 책에 있는 이론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후반부가 조금 이제 재량적이겠죠. 어떤 인사제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내가 논리를 잡기 나름이니까 그거가 이제 좀 편차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문제 제가 이제 0기, 1기, 2기, 3기 계속 그 진행하면서 직무평가 방법이 중요한데 그중에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은 비교할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말만 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이제 문제를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공통점, 차이점 적는 게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없던 걸 지어내야 된다는 느낌도 좀 가지셨을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인 분량의 비중상 당연히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의 기본 내용은 적시를 해줘야 되고 마지막 목차로 이제 공통점, 차이점을 잡으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비중은 뭐 1대1로 가져가는 게 좋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한 2대1 정도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법, 요소비교법의 내용 서술이 2, 공통점, 차이점의 적시가 1, 뭐 이 정도 분량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 최근 인터넷의 발달이 인적 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검토해봐라. 이건 이제 뭐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수업하실 때 이런 내용으로 뭐 문제도 내고 하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응용을 해서 바꿔봤는데요. 이게 이제 EHR의 문제 같기도 한데 사실 보면 학계평 보유방을 쓰라는 게 더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의 발달이 뭐 어떤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확보는 대부분 이제 웹 기반 모집을 적으셨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이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문제는 4번이 직무 전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기업 측과 종업원 측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이걸 제가 메인 문제로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냈다가 욕을 엄청 먹을 것 같아서 이제 보충 문제로 뺐는데 여러분들이 직무 전문화의 장단점을 암기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어딘가 있거든요. 책에 있죠. 책에 다 있어요. 책에 있습니다. 표로 있어서 그렇지 책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회사 입장에서 분업의 장단점, 종업원 입장에서 이 분업이라는 것에 장단점이 있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글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고 이건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표인데 제가 직접 한번 글을 작성해 보니까 딱 그 시험 답안 25점짜리 한 문제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박 교수님 책에 있는 것만 써도 그 정도 분량이 나오길래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고 5번 문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경우 채용에 대한 임시적인 대체안들을 그 개념과 효과 중심으로 쓰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공급 과잉이 아니라 이제 수요가 과잉인 경우니까 이건 우리 3장 확보 관리에서 배우는 그 내용을 적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임시적 대체안들을 쭉 나열하라는 그런 이야기고 6번은 작년에도 제가 3기 때 문제로 드렸던 거고 올해 그 여러분 인사관리 연습책에도 그대로 있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인사감사제도의 의미와 중요성, 절차, 유형을 쓰시오 뭐 이런 문제인데 찝찝한 게 제가 왜 자꾸 이걸 넣냐 하면은 최근 몇 년 안에 그 경영지도사 시험 2차 시험에 그 인사감사 중에 ABC 감사를 약수를 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게 ABC 감사만 따서
경영지도사 시험은 문제가 총 6개고 우리는 문제가 총 3개니까 이제 분량상 이제 경영지도사 시험에서는 ABC 감사만 써라 그게 이제 10점짜리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닥 반 정도 쓰라는 문제니까 ABC만 물어볼 거고 우리 시험은 이제 3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당 한 서너 바닥은 적어줘야 되니까 감사 전반을 물어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서 감사 문제가 요새는 약간 좀 뭐랄까 관심이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2013, 14, 15, 16년 경영지도사 문제를 쭉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충 자료로 넣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각각의 문제별로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모범 답안 자료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항상 문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답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기계적 접근, 인간관계적 접근, 전략적 접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 답안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계적 접근, 인간관계적 접근 이런 그 접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드립다 과학적 관리 써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목차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목차를 잡을 때는 문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반드시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 보시면은 그 각각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라는 부분이 있으니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는 파트를 다시 2개로 나눠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접근 안에서는 이론의 요약, 그 다음 인사제도에 대한 시사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쓰라는 거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답안 목차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목차 1번. 인사관리의 이론적 역사 고찰의 필요성. 이 서론 잡는데 좀 고생이 되시죠. 항상 50점짜리 문제는 서론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여기다가 뭐 4차 산업혁명을 써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막 4차 산업혁명 쓰고 막 그죠?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고 있다는 둥 뭐 이런 거 쓸 필요 전혀 없는 거죠. 이건 오로지 그 이론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에 맞는 서론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거를 이제 언급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들어서 비로소 그 학문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인사관리 연구의 기본적인 틀은 일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조직 효과성 향상을 위한 직무 사람 간의 이상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서 출발했다. 이게 이제 박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그 언급이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세기 전반기에 등장한 기계적 접근과 인간 관계적 접근은 인사관리 목표인 성과 창출 만족의 실현에 관한 서로 상반된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관리는 이 2개의 역사로부터 출발했다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기계적 접근에 해당하는 이론이 과학적 관리가 있고 일반 관리론도 있고 뭐 관료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죠? 뭐 포디즘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에 이제 뭘로 써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하나만 쓸까 다 쓸까 뭘 고민할 텐데 이런 경우는 그냥 대표적인 이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과학적 관리론이니까 그 하나만 붙잡고 걔를 좀 자세하게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간관계적 접근은 당연히 인간관계론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민할 게 없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점차 치열해지는 경영 환경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 자원을 최대한 목적지향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걸 이제 전략적 접근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략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할 때 요게 그냥 자원 기반 관점이긴 한데 그죠? 자원 기반 관점이긴 한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원 기반 관점만 놓고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는 인사관리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를 쓰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원 기반 관점은 뭐 여기 바니가 있고 뭐 펜로즈라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 사람들이 뭐 VRIO 뭐 VRIU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뭔가 모방이나 대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까지는 오케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제도에 영향을 미쳤느냐 요거를 이제 적어야 되는데 요게 좀 이게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 기반 관점에 대해서 문제에서 자원 기반 관점만 적어라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밖에 못 적는데 그 문제에서 전략적 접근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내용은 사실 이제 RBV에다가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SHRM까지 포함을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이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도 그 이론적인 근거는 예에서 즉 자원 기반 관점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전략적 인사 관리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좋은 인사 제도 그죠?
뭐 좋은 인사제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챕터에서 배우셨던 그런 거 있죠, 그죠? 전략이 있고, 여기 이제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 이제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의 중간에 뭐 매개 변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게 뭐 문화다, 뭐 분위기다, 뭐 조직에 대한 몰입이다, 구성원들 간의 교류가 되는 정보의 퀄리티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응용해서 이러한 이 매개 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는 사실 우리가 배우는 뭐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나 이런 좋은 인사 제도는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원 기반 관점에 따른 인사 제도가 독자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점을 너무 반의의 이론 또는 펜로즈의 이론만 놓고 보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은 얘 이상 쓸 말이 없거든요. VRIO밖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목차상에 문제에서 반드시 내용을 적고, 그죠? 영향 또는 시사점을 적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도에 미치는 시사점, 제도에 미치는 영향, 제도. 그러면은 만약 여기다 불효를 적어요. 그죠? 여기다 만약 불효를 적기로 했어. 그럼 여기다 뭘 적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 쓸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제 내용에다가 불효를 적고, 이 영향, 뭐 인사 제도에 대한 영향을 쓰라고 할 때는 이제 소위 그 좋은 인사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글을 몰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대목차 1번 밑에 팁이라고 해서 박스를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박경규 교수님의 그 신인사관리라는 책을 보면은 접근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노동사회적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제 책만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노동사회적 접근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이게 뭔 소린가 좀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보충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 중심의 인사관리 목적 설정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던 것에서 출발하여 인사관리가 지향해야 할 규범에 천착한 관점이다. 여러분, 규범적이다라는 말은 이러이러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규범이죠, 그죠? 그 규범이라고 하는 건 저것이 더 낫다, 저렇게 가야만 한다라는 당위를 제공하는 게 규범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더라, 이게 아니고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걸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읽어볼게요. 이 관점에 따르면 종업원의 욕구를 진정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이 자본과 대등한 위치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약간 느낌이 오죠. 노동, 자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괄호 안에 해방적 합리성, 느낌이 있어서 이제 오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결국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막시즘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놓고 이제 막시즘이라고 말을 못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노동 사회적 접근, 뭐 노동 지향적 접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좀 평등한 관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직장의 안전, 노동의 인간화, 소득 보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 교수님도 그렇고 삼인공저 저자분들도 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관점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텍스트북이 대부분 이런 식의 관점도 깔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 시험에서 뭐 4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적어보라고 한다면 노동사회적 접근의 의미는 요걸 쓰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자본론을 지금 공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노사관계가 이제 수평적으로 가야 된다는 뭐 그런 측면 이야기하신 다음에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노사관계론에서 나오는 뭐 단체교섭이라든지 뭐 노동조합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 이런 것들을 쭉 적어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인사관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내용을 잡고 구체적으로 대목차 2번 보겠습니다. 기계적 접근과 그 영향. 나는 여기서부터 테일러를 적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는 거죠. 테일러에 의해 주창된 과학적 관리론을 출발점으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만 적겠다는 얘기죠. 1번 등장 배경. 등장 배경은 적어주면 가점 요인입니다. 항상 그 이론 문제가 나오면은 요 이론이 어떠한 사회적 배경에서 나왔는지 요거를 언급해 주는 게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시점 기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내용과 시사점만 적으면 되는데 등장 배경을 적으시게 되는 분들은 제가 가점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등장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일러 시대의 미국 공장 관리는 작업 수행의 표준 스탠다드가 구비되지 않았기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말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제 교재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작업 수행의 표준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상사의 지시와 명령에 의존하고 있었고 목표 생산량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보상 제도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층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뭔가 좀 엉성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뭐 연기당 1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적관리론의 이 책에 한 전반부 한 30% 40% 정도는 전부 다 현재의 공장 관리가 엉성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노동자들이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뭐 작업장에서 뭐 도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개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이를 테일러는 비과학적인 접근법이라고 보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관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과학적 관리로 너무 당연하잖아요. 막 보기만 해도 막 신목이 나죠, 그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이 제목이 왜 과학적 관리냐? 항상 그 제목, 이론의 제목이 가지는 의미를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과학적이지 않은 과학적 관리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과학적이 뭔데? 그 내용을 적어주는 게 배경 부분이고요. 내용을 보죠.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수행했고, 뭐 여기서부터는 키워드죠, 그죠? 그래서 과학적 분석, 표준 작업량, 표준 입률, 차별 성과급, 그다음 과학적 선발과 훈련과 배치,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 이제 기능식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군대식 조직이 아니라 기능식 조직. 군대식 조직이란 말도 써주는 게 좋아요. 군대식 조직이 아니라 기능식 조직이다. 왜냐하면 과학적 관리를 어설프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명령 복종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게 단순한 맹종, 복종이 아니라 역할별 분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나오는 기능식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적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도에 미친 영향을 보죠. 과학적 관리로는 직무관리 시스템, 합리적이고 선발제도, 뭐 성과급 등등의 여러 가지 뭐 이론적인 초석을 닦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철저한 직무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분업과 전문화를 수행했고, 이는 직무의 표준화와 전문성 증대로 이어졌다. 여러분 표준화는 뭐예요? 다 똑같이 진행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대로 작업을 한다는 게 이제 표준화. 누구든 동일한 작업 도구로 동일한 작업 시간에 동일한 일을 한다. 그죠? 그게 표준화. 그래서 뭐 3S 이런 말도 나오죠. 그죠? 단순하게 하고 통일시키고 그죠? 그다음에 철저하게 표준화시키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관련된 내용이고요. 둘째, 시간과 동작 연구에 기반하여 인간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의 분량과 업무 처리 방식을 규명했다. 그러니까 적정 작업량을 규명했다. 그러한 내용이죠. 그죠? 그다음 셋째, 종업원의 선발과 교육 훈련을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선발과 훈련, 이건 이제 교육 훈련 파트에 주는 시사점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경제인 가설. 경제인 가설이 뭐예요? 경제인 가설은 사람은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제인 가설에 입각한 차별 성과급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작업 동기, 워크 모티베이션 증진에 기여했다. 그래서 이제 워크 모티베이션이라는 얘기를 쓴 건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게 만들어주는 동기부여를 이제 워크 모티베이션이라고 좀 별도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작업 동기를 증진시켰다.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확기평 보유방으로 쓰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답안지 중에 확보, 개발, 평가, 보상식으로 쓰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채점을 할 때 가점을 드리라고 제가 채점 기준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확기평 보유방으로 말이 되게 쓰신 분이 계시다면은 내가 좀 앞서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쓰지 않았다 하시면은 여기서 적시가 되고 있는 키워드들 중에 한 3개 정도는 언급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3번 대목 찾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론적 접근은 메이오의 호손 실험을 기초로 해서 형성이 되었다. 등장 배경 부분은 적어주면 가점이라고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카고 근처 전화기 회사였던 서부 전기 회사의 호손 공장에서는 1920년대 당시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입각한 성과급 제도를 실시했다. 그죠? 했다고 되어 있죠. 이미 하고 있었는데 그 생산성이 만족스럽지가 않더라. 테일러에 따르면 성과급 주고 분업하면 생산성이 오른다 했는데 왜 안 오르냐?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작업 환경의 변화나 보상 시스템 변경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2번 내용이 이제 호손 실험의 그 내용이 되는데 그러면 이 내용 파트, 우리 인간관계론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호손 실험만 적을 거냐? 아니면 호손 실험의 시사점까지 적을 거냐? 우리는 어차피 인사관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목차를 따로 잡아야 되니까 이 목차, 이 내용이라는 목차 안에 그냥 호손 실험과 인간관계론의 대부분 내용을 그냥 다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호손 실험의 그 4가지 실험의 명칭은 꼭 적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락을 보면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직무의 측면에서는 전문화와 분업의 역기능에 주목을 했고 그죠? 너무 쪼개면 안 된다는 거. 종업원의 태도와 감정을 중시했고 또 사회적이고 비합리적 측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론의 시사점을 언급한 다음에 인사제도에 미친 영향을 보겠습니다. 이쪽의 우측단입니다. 인간관계론이 인사제도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인간관에 기반한 비경제적 보상 방식을 제한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인간관, 이코노믹 맨이 아니라 이 소셜 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을 최초로 강조했다는 게 이 내용이고요. 근데 그것만 사회적 인간관만 적으면 인사관리에 미친 영향력이 안 적혀질 것 같으니까 비경제적인 보상, 특히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칭찬이나 인정과 같은 것들이 동기요인이죠, 그죠? 동기요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반드시 금전적인 인센티브만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둘째, 공식 조직보다는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인사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적을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직무를 둘러싼 사회적인 조건을 통한 우호적이고 협동적인 분위기 창출이 중요함을 뜻한다. 그럼 이거는 좀 더 적어본다면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 같은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의 등장에 기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조직관리 기법이 중시가 되었고 이것은 현대 조직관리에서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이라는 게 뭔데? 그게 이제 리더십 이론에서 아마 이제 경조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리더십 이론을 좀 생소하게 보실 텐데요. 원래 그 리더십에서 지시적 리더십이라는 게 원래 제일 리더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봐요. 지시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웃겨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시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까라면 까라 이게 지시적 리더십이죠, 그죠? 근데 이 지시적 리더십 말고 이제 후원적인 리더십이나 참여적인 리더십은 이제 인간 관계 쪽에 좀 초점을 두는 그러한 리더십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기운을 낼 수 있도록 좀 북돋워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 후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기여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집단에 대한 귀속의식이나 수능 내지는 동조. 귀속의식이라고 하는 건 소속감을 가지는 거예요. 난 우리 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수능이라고 하는 건 남들이 하는 말에 그냥 따라간다는 얘기고 동조는 마찬가지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집단 역학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집단 역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룹 다이나믹스. 이 그룹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뭐냐면은 의사소통, 의사결정, 뭐 조직 정치, 뭐 사내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단,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간의 그 관계, 상호작용은 다 우리가 그룹 다이나믹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 인사관리에서 이런 거 신경을 잘 안 썼는데 이 인간관계론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특정한 조직에서의 어떤 상사의 업무 처리 방식이나 보상 제도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를테면은 개인별 평가와 개인별 보상을 한다. 그러면 팀원들 간의 소통은 거의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집단 보상이나 집단별 평가를 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소통을 해야 되겠죠. 이런 방식의 이러한 집단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 제도를 설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는 부서랑 소통을 적게 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나머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만족도나 성과를 다르게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 인간관계론이 주는 중요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 역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단순히 그냥 그룹이 중요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게 소통 방식이나 문제 해결 방식, 나아가 종업원들의 만족도나 보상, 성과, 아웃풋 등등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논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4번 전략적 접근 이걸 보겠습니다. 전략적 접근은 마일즈와 스노우, 포터 등에 의해 출발했다. 출발점은 사실 뭐 학자마다 조금씩 언급하는 교수님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뭐 챈들러로부터 출발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차일드로부터 출발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마일즈와 스노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사관리 교과서 3인공저나 박병규 교수님 책에 다 언급되는 건 이제 마일즈, 스노우랑 포터니까 이걸 중심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인사관리를 조직에서 구성원들을 관리하는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인적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조직 성과 창출 방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을 적으면 좋을까? 이 배경을 적을 땐 여러분들이 그 구장에서 배우셨던 인사관리의 발달 역사가 있죠. 뭐 원시적인 인사관리에서 그냥 인사관리에서 인적 자원 관리로, 그 다음에 전략적인 인적 자원 관리로 이렇게 우리가 발달한다는 거를 이제 배우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 문제에 초점이 되는 건 이제 전략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까 이걸까 전략이라는 단어는 여기 나오는데 여기 나오긴 하는데 얘의 이론적 근거가 아까 자원 기반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거를 우리가 전략적 접근이라고 보고요.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보고 얘네 이제 위에 두 가지가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네 두 가지를 뭐 따로 적진 않더라도 배경적으로 여러분 그 구장에서 배우셨던 인사관리랑 인적자원관리의 차이가 뭐였어요? 인사관리라고 하는 건 그냥 개별 기능을 따로따로 보는 거죠. 그죠? 확보 따로, 개발 따로, 평가 따로, 보상 따로 다 따로따로 보는 게 인사관리고 인적자원관리는 그것을 이제 인적 자원을 통한 가치 창출이라는 관점 하에 좀 연결시켜서 소위 말하는 우리 핏이나 뭐 온라인, 정렬 이런 걸 좀 시켜보자고 하는 게 여기 개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차이는 인사관리를 각각의 기능별로 보느냐 아니면 통합시켜서 보느냐 그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의 인사관리는 그냥 단편적인 기능 관리였다. 그걸 이제 등장 배경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1번 등장 배경을 보시면 전통적 모형은 상사의 부하에 대한 감독을 강조하고 반면에 인적자원 접근법은 비용으로 보지 않고 이제 KSA 지식기술 능력을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 가능한 뭐 어쩌고저쩌고 지속적 경쟁 우위 원천 어쩌고저쩌고 자원 기반 관점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단편적인 인사 관리가 아니라 여기서 단편적인 인사 관리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들을 코스트로 보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을 이제는 에셋 일종의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배경으로 적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적시된 것 중에 좀 추가를 한다면 이제 좋을 게 아까 말씀드린 개별 기능의 따로따로 관리인지 아니면 통합적 관리인지 그것도 언급을 해주면 좋겠죠. 그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펜로즈가 창시하고 바니가 집대성한 자원기반 관점에 따르면 기업은 경쟁사가 가지지 못한 자원을 보유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자원기반 관점을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가져가야 되는가 좀 고민이 되셨을 텐데 일단 학자 이름은 적어주고 그 다음에는 펜로즈랑 바니를 다 따로 적을 수는 없으니 바니의 이론 중심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니의 이론을 인사관리에 접목한 게 이제 라이트와 맥마한이기 때문에 그 라이트와 맥마한에 따르면 인적자원과 그 관리 과정이 지속적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4가지 상황이 나와 있다 해서 이건 이제 책에 있는 그대로죠. 그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VRIO를 정리를 한 거고요. 요거를 조금 뭐 적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근거가 4가지만 다 소개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을 쭉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이제 크게 뭐 고민이 없이 적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마지막 그 3번 인사 제도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이 전략적 인사관리 관점에서 조금 우리가 보강서술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을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자원기반 관점이 단문으로 나오더라도 이건 자원기반 관점의 시사점 으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책이나 문헌을 이제 검토해보고 좀 추려서 적은 거니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략적 접근이 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부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 인사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 즉, 그 다음 줄에 나오는 개별 기능 펑션 관리에 치중하던 인사부서가 보다 전략적 관점에서 전체 기업 성과에 기여하는 논리, 그러니까 로직이나 가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기업들이 그 종업원들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 이 밸류 시스템, 그 회사의 가치 같은 걸 많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창업주의 막 어떤 스토리, 우리 회장님은 단돈 한 푼으로 시작하셔가지고 말이야 이 시장에서 막 좌판에서 전을 꾸면서 시작하셨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회장님 스토리 이야기하고 막 회장님의 뭐 그런 일화 이야기하고 그런 걸 하다가 이제는 조금씩 이제 우리 회사의 비전이나 밸류가 뭐냐, 우리 회사는 뭘 추구하는 집단이냐 이런 것들을 종업원들에게 되게 강조하는데 그게 단순히 그 종업원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어떤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 의사결정의 기준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 틀을 좀 제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밸류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가치 판단,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을 회사가 좀 제공을 해주려고 하고 또 인사관리가 어떻게 기업 성과에 기여하는지 일단 로직, 그 논리라는 거를 좀 제공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인사관리 부서가
우리 울리히의 역할 모양에 따르면 옛날에는 그냥 관리 전문가였는데 이제 뭐라고요?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게끔 좀 하자. 뭐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사부서 역할의 변화라는 얘기는 결국은 관리자 역할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켰다. 그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둘째, 기계적 접근과 인간관계론적 접근은 전부 다 보편론적 관점. 그러니까 보편론이라는 건 뭐예요? 특정 제도가 항상 좋다 이거죠. 과학적 관리론에 따르면 분업과 전문화가 늘 좋다. 인간관계론에 따르면 종업원들의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서로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는 원 베스트 웨이가 아닌 소위 상황론적 시각, 즉 컨틴전시 어프로치를 택하고 있다.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보면은 보편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보편론적 접근도 있고 상황론적 접근도 있고 형태론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에 대한 접근법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전부 다 어떤 HRM 제도, 인사 제도가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얘네 둘만의 관계를 다져봤을 때 특정 제도가 성과를 내느냐? 그럼 보편론이다. 아니다. 뭔가 상황 조건이 필요하다. 그럼 상황론. 아니다. 궁합이 맞는 여러 제도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럼 형태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HRM과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그 이론적 관점인 거고, SHRM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 앞에 독립변수로 전략이 있는 거죠. 그죠? 전략이 있고, 그 전략 앞에는 또 뭐가 있어요?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외부 환경. 환경에 따라 전략이 형성되고 전략에 따라 얘네들이 전부 다 fit, 얼라인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건 전체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외부 환경 요소라는 건 상황 변수잖아요. 이 흐름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환경에 맞게 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게 인사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상황론이에요? 보편론이에요? 이건 상황론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그 이론적 흐름 자체는 원래 상황론적인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과학적 관리나 인간관계론은 보편론이지만 이 전략적 접근은 상황론적 시각에서 전략과 환경과 인사제도 간의 fit 내지는 매칭을 강조하고 있다. 뭐 유기적 연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셋째, 성과 창출을 강조함으로써 경쟁시장 및 노동시장의 잠시 셋째 보기 전에 그럼 둘째가 인사관리에 미치는 시사점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시사점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인사 제도를 고민할 때 환경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사점인 거죠.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 1번 문제가 대부분 이런 식이잖아요.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확계평 보유방은 저러한 상황에서 확계평 보유방이랑 달라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주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이러한 이 상황론적 시각인데 얘를 강조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전략적 접근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 성과 창출을 강조함으로써 경쟁시장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기업이 큰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벤치마킹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성공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도 해보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대부분 뭐 회사에서 야 저쪽 회사는 뭐 하는지 한번 봐봐라, 알아봐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다른 경쟁 기업이 똑같이 나랑 비슷한 환경에서 저쪽 기업은 성과를 내고 있고 우리 기업은 성과를 안 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해보는 과정에서 벤치마킹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넷째, 개별 인사제도가 전사적 수준에서 통합되게끔 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왜 인사에서 확보 따로 개발 따로 놀면 안 되느냐? 왜냐하면 이건 정렬돼야 되고 정렬이 안 되면 즉 핏이 맞지 않으면 환경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뭐 그러한 로직을 제공했다. 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에 미친 영향을 좀 구체적으로 혹시나 좀 적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게 특정한 뭐 확보나 개발, 평가, 보상 같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니더라도 인사관리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느냐 그런 입장에서 전략적 관점이라는 것이 이러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들께서 만약 확계평 보유방에 맞게 이걸 만약 쓰신 분이 계시다면은 내가 쓴 확보 개발 평가 보상에 대한 기여점이 여기에 남아 있는 어떤 로직으로 좀 보강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봤고요. 여기는 아주 개략적인 채점 기준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상세 기준을 보시면서 본인의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뭐 노래 가사 하나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 노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항상 힘들 때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절에 듣고 힘을 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막 어제도 한번 들어봤어요. 다시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이 노래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막 이 노래 전 막 들으면 막 눈물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구 건조증이라 눈물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눈이 너무 건조하다 싶을 때 이 노래를 듣거든요. 그럼 진짜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어제도 막 차에서 운전하면서 퇴근하는 길에 그 MP3로 이걸 들으면서 막 이제 울면서 집에 왔어요. 이제 차에서 울면 좋거든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딴 데서는 울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차에서 울면서 이제 좀 안구 건조를 좀 해결하고 그렇게 왔는데 공부하시다 힘드실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넣어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직무 관리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이제 넣어봤습니다. 우리 실제로 2012년에 직무 분석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나서 좀 이제 좀 쉬고 있기 때문에 직무 관리에서는 직무 분석보다는 평가 또는 설계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직무 분석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직무 분석의 기법 이거를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아요. 경영지도사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또 그게 나왔더라고요. 직무 분석의 기법 중에서 뭐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를 써봐라, 뭐 장단점 써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 그건 한번 봐두시고 그리고 그건 이제 우리가 2기 때나 1기 때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무 평가 부분을 보겠습니다. 뭐 서열법, 분류법은 다들 쉽게 쓰실 것 같기 때문에 아닌가요? 어쨌든 서열법, 분류법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이제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 좀 어려워하시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보라는 문제를 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의 표제가 되는 개념은 적어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직무평가의 뜻을 쓰고 라고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직무평가의 뜻을 써줘야 기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을 냈는데 얘네 두 가지는 우리 직무평가 기법 중에서 특정한 두 개만 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무평가라는 것은 직무 가치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인데 그 상대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있는 평가가 있고 그죠? 기준이 있는 평가가 있고 이제 기준이 없는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다. 그리고 비계량적인 평가가 있고 계량적인 평가가 있는데 비계량적 평가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포괄적이고 전체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량적인 평가는 이제 분석적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죠? 기준이 있다는 거는 직무와 기준을 비교한다는 거고 그죠? 기준이 없다는 건 직무끼리 비교하는 거죠. 직무 대 직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문제에서는 서열법이나 분류법이 아니라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 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으니 왜 요 두 가지 지금 우리 문제에서 묻고 있는 요 두 가지 기법이 전체 직무 평가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건 먼저 써주고 시작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항상 묻는 말만 쓰세요라고 제가 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론 필요 없습니까? 뭐 서론 제가 서론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는 막 장황한 서론. 이 문제에다가 막 자원 기반 관점을 막 적는 거예요. 자원 기반 관점에 따르면 말이지 사람이 중요하다더라. 근데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더라. 그러니까 직무가 중요한데 직무란 무엇이냐? 직무라는 건 태스크의 합이고 이런 식으로 막 한 바닥씩 적는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전혀 쓸모가 없어요. 점수 1점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쓰면. 그러니까 묻는 말에 해당되는 서론을 써야 돼요. 이게 직무평가니까 이게 직무평가는 직무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평가다. 근데 그 가치평가를 할 때는 이러한 방식을 쓴다. 근데 그 중에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은 바로 얘에 대한 즉 계량적인 기법의 두 가지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쓰는 과정에서 조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럼 공통점은 주로 요게 공통점인 거고 그죠? 차이점은 요게 차이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불려 쓸 것인가 이걸 좀 고민을 해 가시면서 글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쓰실 과정에서는 공통점 차이점이 확 안 떠오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3바닥에서 4바닥 적는다고 했을 때 한 2페이지 또는 2바닥의 반 정도까지는 요 두 가지 기법 자체를 일단 적겠다고 하고 그걸 먼저 적어 나가세요. 적어 나가시고 마지막 공통점과 차이점 목차 번호 매겨 놓은 다음에 떠오를 때까지 잠시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실제로 완성을 다 못해도 좋아요. 공통점 차이점이 안 떠올라가지고 이 문제 자체를 안 건드리고 있으면은 나머지 얘네 두 가지의 기본 내용은 써서 받을 수 있는 점수도 놓치는 거니까 일단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렇게 좀 텀을 두고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보고 공통점 차이점을 한번 써보라는 문제를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고민해 보시라고 말만 하고 저는 제가 고민을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이걸 이제 A4지에다 탁 펼쳐놓고 공통점 차이점 몇 개일까 한번 내가 5분 안에 떠올려보자 하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이거 문제 내면 정말 어려우시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같이 고통을 공유하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드렸거든요. 한번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뭐가 공통점 차이점일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두 가지 내용 자체를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대목차 2번의 그 방법의 분류법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종합적 평가냐, 분석적인 평가냐, 또 직무를 직접 비교하냐 아니면 평가 기준을 비교하는 것이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림은 여기서 뭐 꼭 필수는 아니지만 그리면 조금 시각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이 문제의 논의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대목자 3번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의 내용. 점수법은 평가 요소를 선정해서 각 요소별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총 점수를 계산하여 직무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뜻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약간 절차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뜻, 뭐 절차, 장단점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걸 어느 정도는 다 조금씩 녹여서 적는 게 좋아요. 좀 줄여서 적는 거죠. 그죠? 장점은 네 번째 줄부터 나오죠. 직무의 상대적인 차등을 명확히 정할 수가 있고 어떻게? 등급을 달리하면 되니까 넌 1등급 직무, 넌 2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요소, 직무 평가 요소에 대한 그 등급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중치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 다음에는 종업원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왜? 내 점수가 왜 내가 수행하는 직무 점수가 이렇게 허접하게 나왔느냐? 표를 보여주고 이렇다라고 설명해주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공통되는 평가 요소를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나의 직무랑 내 친구는 직무의 성격 자체가 너무 달라서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클레임이 들어오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가중치가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직무평가 요소 몇 가지로 꼽나요? 네 가지로 꼽죠. 기능, 노력, 책임, 작업 조건 요 네 가지를 꼽죠. 그죠? 기능은 스킬의 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죠. 노력의 강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죠. 책임감.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잘못했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액인데 그 피해 규모가 클수록 직무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작업 조건은 좋은 게 점수가 높은 거예요. 열악한 게 점수가 높은 거예요. 열악해야 점수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 내 환경이 열악하다면 그 직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열악한 직무에서 일하니까 열악한 직무에서 일하는데 열악한 직무에서 누가 일하라 그랬나? 열악한 직무에서 일하는데 왜 점수를 많이 줘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직무 점수가 뭘 하는데 쓰이는데 이게 직무 점수가 뭘 하는데 쓰여요? 직무 점수는 월급 주는데 쓰이잖아요. 직무급을 산정하는데 쓰이는 거니까 열악한 작업 환경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환경은 좋을수록 점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을수록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점수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네 가지 평가 요소를 제시한 게 기본소에서는 뭐 회의 시스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각주를 다 읽어보라고 했어요. 제가 제 책 각주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3기가 되는데 아직까지 각주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안 돼요. 각주를 보시고 거기에 이제 회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회의 시스템에 따른 그 네 가지 직무평가 기법 중에서 이 점수법은 이 기능, 노력, 책임, 작업 조건에 대해서 각각 가중치를 몇 %씩 줄 거냐. 그런데 그 가중치 선정하는 과정이 좀 자의적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소비교법을 보시면은 먼저 조직 내 가장 중심이 되는 직무 중 대표 직무를 선정하여 여기서부터 조금씩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 직무라는 게 먼저 필요하냐 아니면 나중에 필요하냐 이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요소별로 평가를 시작한다. 네 번째 줄. 그 다음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를 대표 직무 요소에 결부시켜서 이들을 상호 비교해서 가치를 분석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엄청 녹여 넣은 거예요. 분석적으로 평가한다. 그냥 평가가 아니라 분석적으로 평가한다. 우측단 보겠습니다. 요소비교법은 점수법보다 합리적일 수가 있다. 왜? 실정에 맞는 약간의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금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요소별 임금 서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평가 방식이 복잡해서 종업원들의 수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래서 점수법과 요소비교법 자체의 내용 요약을 잘 했고요. 4번 대목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은 우리가 표에서 바로 노출이 가능한 분석적인 평가인 동시에 계량적인 평가다. 즉, 작업 요건, 강도,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서 요인을 합산하는 것이다. 계량적이다. 두 번째, 이들 기법은 모두 대표 직무, 키잡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에 활용한다. 그러니까 대표 직무가 점수법에서는 후반부에 활용이 되죠. 그죠? 기억나세요? 점수법의 절차 중에 마지막 단계가 대표 직무를 통해서 임금 체계를 조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대표 직무를 몇 개 선정해가지고 직무급여 조사해보고 그게 지금 받는 월급에 매칭되는지를 비교해가지고 임금 체계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점수법에서도 요소비교법에서도 대표 직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셋째, 두 기법 모두 그 결과가 구체적인 수치로 산정되기 때문에 직무급 산정 과정에서 임금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닌 게 서열법이나 분류법은 임금을 책정할 수가 없죠, 저걸로는. 그죠? 그런데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은 점수로 나오고 숫자로 나오니까 급여 산정에 조금 더 유리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타 공통점, 제가 몇 가지를 더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첫째, 평가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두 번째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된다. 뭐 가중치 선정 과정이나 요소비교법에서는 주관이 어디에 개입될까요? 요소비교법은 각 요소별로 서열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주관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요소비교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얼굴이 있고, 그죠? 뭐 키가 있고, 남자를 평가한다고 쳤을 때 뭐 키가 있고 얼굴이 있고 뭐 전체적인 이제 이미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미지가 있을 때 박보검이랑 송중기랑 최중락이를 평가한다 이렇게 해봤을 때, 예를 들어 평가 대상이 최중락이가 없고 박보검, 송중기 둘만 있을 때는 이제 뭐 우리가 박은 여기다 위치, 박보검은 얼굴이 가장 잘생겼고 송은 조금 더 떨어지지 않나? 뭐 키는 둘이 박보검이 훨씬 더 크네 이렇게 되지 않나? 근데 이미지는 송이 좀 더 낫지 않나? 얘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매칭을 한다고 쳤을 때, 얘를 점수법의 경우는 우리가 이게 1등급, 2등급이면 여기 적혀있는 점수밖에 못 주잖아요. 근데 요소비교법의 경우는 이게 그냥 얘가 1등, 얘가 2등이다라는 것만 정해놓은 거니까 이 사이에 중간에 박보검, 송중기 말고 최중락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최중락은 이제 저 뒤니까 누가 경쟁자가 있을까요? 뭐 얼굴 잘생긴 사람 누가 있죠? 하여튼 누가 있죠? 누가 잘생겼어요? 빨리 한 명, 아무나 한 명 얘기해 주세요. 예? 원빈. 그렇죠. 원빈이 들어간다. 그럼 원빈이 들어갔을 때 1등급, 2등급 사이에 원빈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점수법은. 맞잖아요. 원빈을 1등급에 넣던지 아니면 2등급에 넣던지 해야 되는데, 요소비교법의 경우는 얘한테 3만 원, 얘한테 뭐 2만 원이면은 원빈은 2만 5천 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게 이제 미세 조정이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 비교인데, 이 비교 과정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왜 원빈이 저기 들어가야 돼? 원빈이 1등인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디 박보검에다 갖다 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관이 들어간다는 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아까 점수법의 주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요소별 점수에다가 몇 점의 가중치를 부과하는가, 그게 주관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기업에서 널리 활용한다. 실제로 이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차이점 볼게요. 첫째, 점수법은 직무를 평가 기준과 비교, 즉 1등급, 2등급은 등급과 비교하지만 요소비교법은 직무를 직접 직무끼리 비교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평가 점수를 매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점수법은 직무 점수를 일반적인 숫자로 계산하지만 요소비교법은 직무의 가치를 임금액으로 평가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 기본서 제 교재 각주에다 자세히 적어놨는데요. 그 이유는 요소비교법은 평가 요소를 금전 가치로 환산해서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금전 가치로 환산해서 바로 다이렉트하게 요소별 임률을 정해서 합산하면 바로 그 직무의 월급이 나오도록 산정하게끔 하는 것이 요소비교법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점수법에서는 대표 직무가 절차상 마지막 단계인 직무급 체계 조정에 활용되지만 요소비교법에서는 대표 직무가 평가 요소 선정 과정에서부터 활용이 된다. 뭔 소리냐면은 점수법은 저 표를 만들어 놓고 그 표에다가 대표 직무들은 임금을 얼마를 받지? 이걸 조사해보고 샘플로 그게 실제 임금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려내는 데 사용하지만 요소비교법은 일단은 특정한 요소가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1단계에서부터 제 교재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요소비교법의 1단계가 평가 요소의 선정과 대표 직무의 설정, 이 두 개 묶여 있거든요. 그럼 평가 요소를 선정하는 것과 대표 직무가 왜 1단계냐면은 내가 일단 비교할 수 있는 직무를 몇 개 끌고 오고 걔들을 통해서 평가 요소나 이런 걸 선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박보검이랑 송중기를 딱 집어내는 순간 남자를 평가할 때는 일단 얼굴의 크기를 봐야 되겠구나, 얼굴이 작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표 직무로 선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마동석이 뽑혔다. 그러면은 몸이 중요한가? 이런 기준이 들어가는 거고, 송중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미지가 중요한가?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내가 대표 직무를 뭘 뽑느냐에 따라서
평가 요소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소 비교법에서는 요소별로 비교하기 위해선 내가 어떤 대표 직무를 뽑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선정할 때부터 대표 직무가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기타 차이점. 점수법에서는 등급표상에 있는 점수만 할당할 수 있지만 요소비교법은 실정에 맞는 점수의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또 다른 공통점 차이점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정말 공통점 차이점이 맞는지 검증받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그 점수를 보시고 이제 점수가 주어졌으면 맞는 거고 안 주어졌으면 아닌 거니까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5페이지 3번입니다. 최근 인터넷 발달이 인적 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적어보시오. 이거 뭐 아주 참 당황스러운 문제인데 여기서 대목차 1번에서 뭐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뭐 사회 경제적 변화를 막 거시적으로 적는 건 의미가 없겠죠. 어느 날 뭐 인터넷 시대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뭐 4차 산업혁명, 멜빈 토플러 뭐 이런 얘기를 적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점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일단 이게 어쨌든 인사 관리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니까 EHRM이나 인적자원 정보 시스템 뭐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을 조금만 해주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목차 1번에서는 그 EHRM이 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 가점을 위한 팁이라는 박스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에서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발달이 전통적 인사 관리를 어떻게 변모시켰는지를 간략히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기본 강의 41쪽에 표 1-9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서 전통적인 인사 관리, 뭐 종이, 서류 위주의 인사 관리가 이렇게 전자인적 자원 관리로 바뀌게 되면서 뭐 인사 기능은 이제 단순한 서류 작업에서 해방되고 전략적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책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한 방식의 좀 변모 양상을 언급해주면 이거는 필히 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본론을 보죠. 대목차 2번. 인터넷이 인적 자원 관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적어보라는 건데 확보부터 보겠습니다. 확보는 인력 수급부터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인력 수급의 파악에서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직무가 어딘지, 공석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인력이 과잉인 부서가 어딘지, 전자인적자원관리 시스템 하에서는 즉각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우리 공석이나 인력의 이동은 뭘로 검증하냐면 보통 마코프 체인으로 측정을 하는데 그 마코프 체인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산 시스템상에 각 부서별 인원의 숫자랑 이동 현황과 승진자 현황이 다 누적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 이 HRM이 구축되면은 마코프 체인 분석을 하기가 좀 더 쉬워지고 마코프 체인 분석이 쉬워지면은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가 좀 더 용이해진다. 마코프 체인은 공급이잖아요. 마코프 체인은 공급이죠. 그러나 마코프 체인은 수요 예측에도 쓸 수가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 강의 책에도 적혀 있어요. 수요 예측 기법과 공급 예측 기법은 서로 혼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러니 지금 이 수급 과정에서 EHRM이 적용될 수 있다. 둘째,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채용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기업은 지원자 집단, 애플리컨트 풀의 인적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뭔 소리냐면은 서류 심사를 해서 종이로 받을 때는 우리가 일일이 그 종이로 적혀있는 지원서나 이력서를 쭉 대충 훑어봐야 평균적인 학력이 어느 정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수집이 될 때는 다 우리가 온라인의 표, 엑셀 같은 데다 바로 정리가 된 표로 들어오기 때문에 평균치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균 학력은 얼마다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적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다음 단락. 내부 노동 시장에서 인력 이동을 도모하는 경우에도 이건 이제 외부 이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부 이동을 할 경우에도 전산화된 기능 목록이나 대체도를 활용하여 이동이 필요한 사람을 올바로 선정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적재적소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이 인터넷의 영향력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배치는 유지에 넣을 수도 있고 개발에 넣을 수도 있고 확보에 넣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확보에다가 신입사원의 배치나 뭐 사내 이동된 사람의 배치를 하는 경우에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웹 기반 모집만 생각하지만 좀 이렇게 쓸거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둘째, 개발 관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적으면 좀 엉성해 보이니까 플랜2 C로 나눠서 한번 적어봤어요. 먼저 계획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필요성 분석을 하는 것인데 그 필요성 분석을 할 때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나 자료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나 자료조사는 그냥 따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책에 있는 그 필요성 분석
기법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필요성 분석 기법을 쭉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기 좀 더 쉬운 것들을 제가 추려봤더니 문헌조사, 자료조사나 또는 설문조사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면접 같은 건 인터넷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성 분석을 할 때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법의 예를 들어주면은 조금 더 이분이 그냥 뭐 교육의 니즈를 파악할 때 씁니다 라고 적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답변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다음 실천 단계에서는 종업원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언제? 이러닝 할 때, 그죠? 이러닝 할 때 난이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온라인 강의 들으실 때도 수준에 따라서 배속 조정할 수 있잖아요. 처음 들을 때는 뭐 0.8배속 뭐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 들을 때는 이제 2배속으로 듣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수준에 맞는 교육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극복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러닝을 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통제 단계를 보면은 교육 훈련의 성과 기여도 측정이 보다 쉬워진다. 특히 커크패트릭의 반응 학습 행동 결과 4가지 평가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건 반응에 활용되는 강의 평가나 그다음 학습에 들어가는 시험인데, 이 두 가지 반응과 학습은 온라인으로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행동과 결과는 온라인으로 측정이 안 되죠. 행동은 진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 반응의 경우는 강의 평가 같은 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대학교 수강 신청하시고 나서 한 학기 수업 듣고 강의 평가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강의 평가라든지 또는 시험 같은 것들은 요새 온라인으로 시험 칠 수 있죠. 그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관리 볼게요. 인터넷 도입과 그로 인한 셀프 서비스 활성화는, 셀프 서비스가 뭐예요? 셀프 서비스 책에 나오죠. 셀프 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자기가 서버에 들어있는 자기의 인적 사항이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을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셀프 서비스를 이제 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설명을 안 했는데, 아마 답안에 쓰실 땐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자신의 인적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좀 보충 설명을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사관리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다 셀프 서비스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현역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랑 같이 얘기하다가 뭐 인터넷 발달하면 뭐 셀프 서비스가 활성화되잖아. 그랬더니 선배가 셀프 서비스? 그 맥도날드에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형 왜 그래? 제가 막 이랬더니 그 약간 그런 상식이, 그런 측면에서 이거 이제 저희는 수험가에 있으니까 당연히 수험가에서 읽히고 있는 책에 있는 용어는 교수님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부연 설명을, 셀프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셀프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정보 업데이트한다, 뭐 그런 느낌이니까 그런 좀 보충 설명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인사 고과의 전 과정을 단순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과의 과정을 단순화시킨다는 이야기는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 점수를 업데이트하기 좋다는 의미도 있고, 가끔은 다면 평가 같은 걸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평가 점수를 적어야 되는데, 이게 하드 카피로 된 종이로 접수를 받을 때는 그 보안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몇 점 줬는지가 보이니까.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러한 점에서 이점이 있다는 이야기겠습니다. 다음 단락 보면은 평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다면 평가 수행이 쉬워지고, 또 피드백을 받기도 용이해지고, 또 평가 상담을 통해서 평가 결과를 수정하는 것도 쉬워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MBO를 하잖아요. 그럼 MBO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뭐 너는 목표치가 50이었는데 왜 45밖에 하지 못했느냐, 너는 이제 B나 C다, 이런 식으로 상사가 평가를 할 경우에 종업원들이 이제 뭐 일종의 뭐 클레임 같은 걸 걸 수 있는 거죠. 이의를 제기하고 상담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올해 목표는 원래 50이었는데 사실 그게 제가 작년도에 달성했던 평균 목표보다 훨씬 높게 그냥 당시 저희 부서 상사께서 저한테 그냥 강제로 할당한 거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작년에 30밖에 못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올해 45를 한 건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평가 결과를 이제 새로운 상사가 보고 뭐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조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이제 MBO의 절차적인 측면이 좀 단순해지고 용이 쉬워진다는 측면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이제 그 모 대학교 교수님이 학부 강의안으로 쓰시는 자료에서 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것들, 뭐 인터넷의 발달이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한번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3번 문제 포기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은데 다 적으시는 게 좋고요. 4번 보상관리 보겠습니다. 오늘날 확산되고 있는 연봉제는 인사평가 결과와 그 임금 간의 연계를 그 핵심으로 하기에 평가 피드백과 그 결과가 어떻게 기준 임금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공정성 인식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연봉제는 인사평가 결과와 임금의 연동이 핵심 포인트인데, 종업원 입장에선 그러니까 월급을 받을 때 단순히 월급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월급을 결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투명했느냐. 다시 말해서 인사평가 과정이 투명했는지 첫째, 두 번째는 그 인사평가가 임금으로 반영이 제대로 되었는지 둘째,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한다는 건데, 그거를 그냥 서류상으로 인사관리할 때에 비해서 전자인적 자원관리를 할 경우에는 좀 더 확인이 용이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인터넷과 전자인적 자원관리의 활성화는 이러한 절차적, 과정적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임금의 만족의 평가에 활용되는 기대임금의 조사에도, 이게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죠? 임금 만족도라는 건 우리 그 임금 만족에 대한 차이 모델로 계산이 된다고 배우시죠, 그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만족도 이퀄 1 빼기 절대값 기대임금 빼기 실제임금 분의 뭐 기대임금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을 알고 있다면 기대임금과 실제임금의 격차가 작아질수록 임금 만족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대임금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 기대임금을 막연하게 너 얼마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얼마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또는 이 정도 업무 성과를 내면 이 정도 받는 게 좋겠다, 그 자료를 대충 알고 있으면 올해 우리 직원들이 좀 만족도가 높겠다 적겠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기대임금의 조사에 EHRM에 활용되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다음 단락, 복지후생의 측면에서도 전자인적 자원관리 도입은 당연히 종업원 스스로 원하는 걸 고를 수 있는 카페테리아식 복지 혜택의 신청과 수령 또는 혜택의 활용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카페테리아식 복지후생 제도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 보상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뭐 이 절차적 공정성 측면이랑 카페테리아 뭐 이 정도는 서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5번 사내 커뮤니케이션 관리, 뭐 유지 관리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제가 그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좀 줄여봤어요. 상사랑 부하 간의 소통 방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겁니다. 밑줄 친 부분 볼게요. 기존에는 수직적 소통이었는데 그 분위기가 수평적으로 전환이 된다. 예를 들어 최고 경영층이 일반 사원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를 만들어준다면 종업원과 회사 측 간의 신뢰와 협조 분위기 형성에 일조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인터넷 발달이 종업원들의 사기 조사나 만족도 조사나 의식 조사나 가치관 조사, 이건 전부 다 우리 그 인간관계 관리에서 나왔던 사기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죠? 이러한 조사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사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즉 위아래 간의 원래 수직 소통이 수평 소통에 비해서 매우 적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부터 이어지는 보충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뭐 직무 전문하다, 분업이다. 그러면 장점은 효율성 증대, 단점은 인간 소외. 뭐 이 정도로 단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이제 기본을 중요하게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교수님 책에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내더라도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해타 차원에서 직무 전문화, 잡 스페셜라이제이션의 장단점을 기업 측과 종업원 측으로 나누어 써봐라. 이거는 문제의 출제 범위는 직무 설계죠. 직무 설계 중에서도 전통적 직무 설계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직무 확대, 충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직무 축소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게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목차 1번 직무 전문화의 의. 직무 전문화는 작업자가 수행하는 과업을 그 숫자 면에서 줄이는 것이다. 왜 줄여야 되는지 그 배경 설명을 적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산업화 이후 조직에서는 양적으로 늘어난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러니까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효과적인 분업을 통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작업 손실을 절감시킴으로써 전체적인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이 작업 손실이라는 게 뭐예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면은 정신이 좀 흩어진다는 거죠, 집중이. 실제로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공부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꺼번에 한 일에만 몰두하게 해야 좀 집중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손실의 방지라는 의미고요. 밑줄 친 부분, 이는 노동 영역의 축소를 기조로 한 분업이론, 즉 스미스의 분업이론 및 과학적 관리론 등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론적 근거를 적어줬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분업론, 그리고 프레데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이걸 언급을 한 거고, 여기서 뭐 분업론이나 과학적 관리론 자체를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명칭 정도만 언급을 해줬습니다.
다음 단락. 구체적으로 직무 전문화는 역할 분업을 근간으로 하는 수평적인 전문화와 책임의 분업을 근간으로 하는 수직적 전문화로 대별이 된다. 그러니까 수평적 분업은 역할이 나뉘는 거고 수직적 분화는 책임이 나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내용을 잡으면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수평적 전문화는 과업의 내용에 따른 양에 따른 직무의 분화 정도로서 단위 조직, 즉 한 팀에서 몇 가지 서로 다른 일들이 수행되는지를 의미하므로 10명이 같은 일을 수행하는 팀보다는 2명이 서로 다른 일을 하는 팀의 수평적 전문화 정도가 더 크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 예를 들어 과목이 2차 과목이 4과목이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4명 있다고 치면은 그럼 4명 간의 분업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수평적인 전문화고. 근데 만약 큰 대형 학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공무원 학원에서는 국어 선생님만 뭐 10명이 넘거든요. 국어 선생님이 10명이 넘어요. 국어 팀에 10명이 넘는다고 해서 10명이 분업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똑같은 일을 10명이 하는 거니까. 그 경우는 분업이 적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학원이 작더라도 강사마다 가르치는 과목이 다르면 이제 분업은 많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다음, 수직적 전문화는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의 배분에 따른 분업하다. 일반적으로 과업의 수가 많아지고 조직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업무 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계층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과업의 수가 많아지고 조직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평적으로 또 분업을 하게 된다는 거고,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옆으로 벌어지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 조정을 좀 대립을 감소하기 위해서 묶어주는 중간에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뭔 소리냐면 여러분, 직원이 10명 정도 되면 관리자가 1명씩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직원의 숫자가 그럼 20명이 되면 관리자 2명 있어야 되고, 직원의 수가 30명이 되면 관리자가 3명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직원의 수가 10,000명이 되면 관리자만 해도 수백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백 명의 관리자들을 또 묶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옆으로 벌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로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직적 전문화와 수평적 전문화는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전문화가 뭔지를 엄청 길게 적었고요. 이렇게 하나만 양이 안 차겠더라고요. 그래서 쭉 열심히 적고, 그 다음 이하에서는 이러한 전문화가 가져다주는 장점과 단점을 기업 측과 종업원 측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이러한 그 연결고리를 지어주는 문장은 2차 시험 논술시험 답안에서는 꼭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대목차 2번 직무 전문화의 장점. 먼저 기업 측 장점입니다. 첫째, 업무가 자세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작업자를 선발하고 훈련하기가 쉬워진다. 즉 특정한 직무만 담당하면 되니까 이거 할 사람 뽑습니다. 공고를 하고 별다른 교육 훈련 없이 그냥 일을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효율성이 증대한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여기서는 고길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 스미스의 국부론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핀 제조 공장의 예를 들어 분업 효과를 설명한다. 혼자 핀을 만들면 하루에 10개를 만드는데 철사의 가공과 절단, 다듬기 등 18개 작업으로 세분화를 하면 1인당 4,800개를 만들 수가 있다. 어마어마하게 480배의 생산성 증가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엄청난 효과다. 셋째, 단순 작업이 반복되기 때문에 숙련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앞에서 한 말인데 농우비가 절감된다. 이건 맞는 말이죠. 숙련공이 아니라 비숙련공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돈 적게 줘도 된다. 다섯째, 상사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의 작업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작업의 관리가 쉽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회사 측의 입장을 살펴봤고요. 종업원 입장에서 장점은 뭐냐? 첫째는 부담이 적다는 거죠. 책임 부담이 적어진다. 내가 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만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회사 업무에 대한 인지적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을 깊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생각을 적게 하고 싶어 하는데 업무 범위가 적어지게 되면 아주 쉽고 단순한 일만 하면 되니까 내가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셋째, 단순한 과업의 처리 방식만 숙지하면 되니까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보통 교육을 받는 걸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전제를 깔고 인사관리 교과서가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교육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싫다, 그냥 일만 하겠다, 무슨 교육이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성장 욕구가 적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교육을 덜 받아도 된다. 넷째, 미숙련공 입장에서는 교육받기도 싫은데 교육 안 받으면 취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갈 데가 없지만 이런 단순 분업의 경우는 교육을 안 받아도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숙련공 입장에서도 취업이 용이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점. 첫째, 기업 입장의 단점을 보면요.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과업 위주로 업무가 구성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관리 책임의 규명은 어렵다. 그러니까 앞서 종업원의 작업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건 쉬운데 전체적인 제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그게 이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쉬워지는데
제품별 책임을 지는 게 좀 어려워진다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품질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얘기죠. 둘째, 작업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작업을 해서 불만을 가질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코스트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원래 전문화는 비용 줄이려고 했던 건데 단순 분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트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직이 증가하고 그럼 이직 비용이 늘어나죠. 지각 결근, 이건 근태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생산 공정의 고의적인 지체, 즉 태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정상 속도보다 생산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고충 건수가 증가하는 등 노무관리 전반에 걸친 비효율이 증가하게 된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아끼려고 전문화했는데 비용이 늘어나더라, 이런 문제가 있다. 다음, 종업원 측의 단점을 보시면 첫째, 작업이 반복되니까 권태감이 누적된다. 이는 매너리즘과 지루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안전사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작업을 단순하게 하면 사고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업을 줄어들게 하니까 더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만 자꾸 하니까 그런 느낌이고요. 둘째, 세분화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작업 방법이나 수단을 개선해서 본인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생각을 하거나 그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향상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성장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문제로 적으실 수도 있겠죠. 그죠? 성장 욕구가 충족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셋째, 작업 현장에서 혹사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왜냐하면 단순한 일을 하고 그러면 단순한 일을 하는 대신 업무량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회사가 종업원들을 뽑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피로감이 누적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중요한 지적이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자 자기 일만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구가 좀 무시되는 측면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의 누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 같은 게 등장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참고로 직무 전문화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경우에 채용에 대한 임시적 대체안들을 그 개념과 효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반대로 물어보든, 그러니까 공급이 초과할 때를 물어보든 이 수요가 초과할 때를 물어보든 항상 그 출발점은 비슷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교재를 편제를 보면은 3장 확보랑 7장 유지에 여기서 방출이 나오잖아요. 그죠? 방출이 나올 때는 그냥 방출의 수단의 유형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내부 방출, 외부 방출이 쭉 언급이 되고 있고, 여기 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수요가 더 많으냐, 공급이 더 많으냐 이걸 쪼갠 다음에 과잉 수요일 때는, 수요가 더 많을 때는 그때는 임시적인 대체안을 고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지 파트에서 방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냥 방출의 수단만 적으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항상 얘랑 얘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을 때는 확보를 하고 공급이 많을 때는 방출을 한다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가 나오든 아니면 그 반대로 나오든 서론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론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전부 다 무조건 이 수요,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적지 않고 바로 방출 수단만 적거나 바로 대체안만 적으면 안 되는 거고요. 수요 공급 이야기를 일단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요랑 공급이 디맨드랑 서플라이가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제 더 많거나 적으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된다. 특히 지금 우리는 과잉 수요 상황을 묻고 있으니까 수요가 과잉, 필요한 인력은 많은데 조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한 인력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첫째 채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여러 대체안들을 고민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근데 왜 채용을 하지 않고 대체안을 쓴다고 했어요? 채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 뽑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일종의 리스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리스크죠? 이건 이제 고정 인건비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수요의 증가가 일시적인 수요의 증가이면 어떡하냐, 지금 그런 우려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 수요가 일시적인 수요 증가인지 아니면 항구적인 수요 증가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채용에 임하는 것이고, 그 일시적 항구적 수요를 간파하기 전 단계에서는 이걸 먼저 운용을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대체안을 운용하는 게 초기 단계에선 타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서론에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목차 1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의 대체한 자체를 못 적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건 다 적을 수 있어요. 공부하신 분들은 다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책에 있는 대로 초과 근로나 임시직이나 파견 근로나 아웃소싱을 다 적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서두의 논리를 어떻게 끌고 갔나가 사실은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딱 나오는 순간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첫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오히려 글 쓰는 건 쉬워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면은 풀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차별화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쉽다. 그러면 쉽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문제가 쉬우나 어려우나 합격하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쉬우면은 남들도 쉬운 거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좀 차이를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특히 서론을 어떻게 좀 빡세게 힘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서론을 화려하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 학자들 이름 갖다 대고 막 엘빈 토플러 이야기하고 막 4차 산업혁명, 신정부의 출범 뭐 이런 얘기 적는다고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적지 마시고 이런 좀 이론과 관련된 왜 이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슈를 가지고 언급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대목자 1번. 인적 자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은 모든 인사관리의 출발점이다. 적합한 인력 공급안이 노출이 된다면 기업은 추가적인 확보를 안 하겠지만 밑줄 친 부분, 수요보다 공급이 많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인력의 변동이 필요하게 된다. 인력 수요의 뜻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란 문제상상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다 정의를 적어야 된다고 있어요. 인력 수요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과 질이고, 공급은 그 필요한 인력의 양과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원천이나 과정이다. 가용성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제 과잉이나 부족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일반적으로 과잉할 때는 방출을, 부족할 때는 확보를 하는 게 맞는데, 확보 및 방출은 상당한 비용을 수발하는 것이 보통이며 시행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이 말은 좀 경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경직적이다. 확보나 방출은 좀 경직적, 다시 말해서 좀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사람을 뽑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고, 있던 직원을 내보내는 건 종업원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이 확보나 방출은 회사가 결심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대체안들을 가지게 된다. 제가 지금 이제 읽으면서 떠오르는 건데, 그러면 서론을 이렇게 끌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21세기에 이제 유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안이 더 중요해진다. 예측 가능하던 시대에는 예측대로 해서 우리가 계획 전략을 쓰면 되는 건데,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항구적인 확보보다는 이러한 임시적 대안들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환경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안의 활용이 적합하다. 뭐 이러한 로직을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쓰신 분이 계시다면 잘 쓰신 거고요. 하여튼 그런 식의 논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대목자 2번을 보겠습니다. 인력 수요가 과다한 경우에 대체안. 밑줄 친 부분 볼게요. 신규 인력의 채용은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이기 때문에, 고정비, 픽스드 코스트이기 때문에 노무비의 부담이 된다. 그리고 한 번 채용하면 고용 조정, 즉 해고가 쉽지 않은 사회 문화적인 배경상 현재의 과잉 수요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항구적인 것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여러 임시직, 파견직 등등을 활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번 초과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뜻과 효과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장단점을 고루 소개해도 좋고요. 장점 위주로만 소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문제에서는 효과라고 할 땐 장단점 다 적는 게 맞는데, 이 문제의 취지 자체가 인력이 이렇게 좀 수요가 과잉일 때는 대체안을 쓸 수밖에 없고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쓸 거기 때문에 장점 위주로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초과근로 활용은 근로시간 연장이고, 장점은 단기적 동기부여, 시장 수요 변동의 탄력적 대응이지만 단점은 스트레스와 과로 문제, 생산성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 이런 것 등이 있다. 임시직은 기간계약 고용과 시간제 고용이 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견 근로 활용에서는 이게 좀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뜻을 적은 다음에, 이 뜻은 여러분 법적 정의도 가능하다고 제가 적어놨죠. 법에서 배우시는 정의대로 쓰셔도 됩니다. 대신 좀 길지 않게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파견 근로는 사측의 인건비 절감, 계절적 고용 변화에 대한 완충 효과 등을 제공하고, 노측에도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공 등이 이점을 주지만 단점은 직장 이동에 따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문제 등등이 있고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웃소싱. 아웃소싱에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이거예요. 아니, 아웃소싱은 외주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외주를 받는다. 그러면은 외주를 받는다, 외주를 한다, 외주화시킨다. 일반적으로 우리 외주화라는 의미는 지금 있는 직원들 중에 일부를 내보낸다는 의미로 보통 아웃소싱 시킨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파카스넬의 아키텍처 모형에 따르면 우리가 밸류가 적고 유니크하지도 않은 직원들을 아웃소싱 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웃소싱은 이건데 이건 내 보낸다는 건데 왜 이게 여기 들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웃소싱은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는 거니까 아웃소싱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방출 수단으로 적힐 수도 있고 확보 수단으로 적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웃소싱을 받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외주 처리를 해버릴 것이냐 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계속 이제 외우다 보면은 이게 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잘 안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한번 지금 환기를 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조금 알아먹기 좋게 제가 좀 이렇게 좀 전제를 달아서 적었어요. 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기업이 사용하는 아웃소싱이란 첫 번째 문장을 그렇게 적은 이유 다시 한번 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기업이 사용하는 아웃소싱이란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교수님들도 헷갈린다니까요. 교수님들도 아웃소싱은 내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요가 초과할 때 아웃소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음영 처리된 부분, 기업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주화시켜서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더라도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것이다. 그런 로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미줄친 부분 볼게요.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은 직접 채용하는 것 대신해서 인건비를 좀 절감할 수가 있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건 분업이 된다는 거죠. 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으나 아웃소싱된 인력들은 고용 불안을 느낄 수가 있다. 외주업체 직원인데 왜 고용 불안 느낄 수가 있지? 느낄 수가 있는 게 이제 일감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 아웃소싱 관계가 종료가 되어버리면은 그 업체가 다시 그 직원들을 데려갈 수도 있지만 그냥 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의 문제가 있고 근로의욕과 조직 몰입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문제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로 서론을 잡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감사인데 감사에서는 ABC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잘 봐주세요. 이 지도사 시험 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한번 ABC 감사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사관리 문제가 홀수년도는 어렵고 짝수년도는 쉽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11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을 보면은 11년, 13년, 15년은 꼭 한 문제 정도는 좀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12년, 14년, 16년은 다 기본서 범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홀수죠. 17년이니까. 그래서 한 문제 폭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았던 주제들이 중요해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3기를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